안녕하세요. 언어논리 조은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치러졌던 인사혁신처 7월 모의평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최초로 이제 7급 시험을 예측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맞추고 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칠 7급 공채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이 25문제의 특징이 어떻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전형적인 독해 문제, 우리가 언어라고 얘기하면 늘상 생각하는 수능 스타일의 그런 문제의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언어 논리는 일반적인 언어 시험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수능이나 혹은 언어 이해 같은 거에서처럼 지문의 내용을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이해력을 테스트하거나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를 이번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전형적인 독해 문제가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지문화되어 있는 글이 나오기는 하는데 뭔가 적용을 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방향을 보게 만든다거나 하는 논증형 문제들이죠. 이런 유형의 비중은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어논리라는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예시 문제 출제됐던 예전에 한 4문제 정도에서 나왔듯이 제가 그 문제를 보고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무래도 7급은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는 소재의 지문들이 비중이 좀 높게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개 문제 중에서 그 내용을 읽어야 되는 그런 지문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한 4문제 정도. 근데 여기에 약간 법률적인 소재까지 좀 더한다면 2문제 정도 더 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5문제에서 4문제나 6문제 정도의 비중이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이 출제가 될지 안 될지가 좀 약간 의문이었는데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좀 알려진 게 두문항 연결형 문제. 그러니까 지문 하나 주고 거기에 긴 지문을 주고 문제 2개씩 달려있는 문제가 5급 공채에서는 2세트씩 매년 나옵니다. 19번, 20번, 39번, 40번에. 근데 이제 7급 공채는 25문제가 나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 민간 경력과 비슷한 게 출제가 된다 유형이라고 하면 민간 경력자 시험에서는 사실 두문항 연결형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어요. 13번, 14번에. 그러면 5급 공채 같은 문제 기준으로, 왜냐면 민간 경력에는 이 문제가 없으니까 5급 공채 문제 기준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논리 문제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퀴즈의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다만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내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 유형은 5급 공채에서 나와 있는 문제 유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퀴즈 문제들이 하나씩 딱딱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논리 문제도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인 특성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 때 이런 전형적인 독해 문제의 비중
줄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제가 밀독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문의 세부적인 정보를 좀 꼼꼼히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 제가 봤을 때 한 5문제? 그냥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나오고요. 전형적인 독해 문제는 적용 문제가 한 5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을 읽어서 뭔가 내용을 파악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 많이 봤자 8문제. 25문제 중에서 총 8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 방향을 따지는 논증, 견해, 논지 이쪽 문제들이 몇 문제가 나왔냐면 한 6문제 정도 나왔어요. 비중 높죠. 제가 비중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방향을 따지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광독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광독에는 방향을 따지는 문제도 있지만 빈칸이나 밑줄 추론 이런 것들, 이런 형식적인 접근법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죠. 요거 아마 제가 기초 강의 때는 말씀드렸고 조금 더 유형 분리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심화 강의 때 다루게 될 겁니다. 이쪽에 해당되는 문제 수가 꽤 많아요.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에는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줄 추론하는 문제들 한 3문제, 응용 문제 출제됐어요. 아까 방향, 논증 따지는 문제 한 6문제라고 했죠. 총 합치면 13문제, 거의 반절 차지하죠. 25문제 중에서 상당히 비중 높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밀독, 독해, 광독, 논증, 그 다음에 3번째 파트가 이제 논리. 논리 파트 문제는 퀴즈 유형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전제 문제가 들어가서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4문제 정도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밀독이 적용까지 포함해서 5문제에서 8문제라고 한다면 25문제의 비중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비중 스타일은요. 5급 공채 40문제의 비중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설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틀이 잡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의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문제의 답이 뭐지? 이 문제의 근거가 뭐지? 사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는 우리 7급 공채 시험에서 내년에 치러지는 7급 공채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뭘 아셔야 되냐면 이 틀대로 나오겠구나.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겠구나. 유형 분류가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거는 이제 모의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낼 거라고 지금 인사혁신처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시간 분배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다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문제를 좀 쭉 한번 훑어볼 건데요.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100% 다 해설 드리지는 못해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우리가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모의평가 문제 이거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25개의 문제는 제가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 자세한 해설을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접근법이나 이런 유형 분류 같은 거 꼼꼼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전반적인 거, 특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밀독, 광독, 논리 이런 파트의 문제들 중에서 중요성이 좀 있는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모의평가든 실제 시험이든 1번 문제는 알 수 있는 없는 이런 발문 달려있는 독해 문제 형태로 나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라는 발문으로 지금 1번 문제 시작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선택지를 보셨을 때 일단 알 수 있는이면 독해 문제니까 선지를 먼저 한번 훑어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훑어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가 계속적으로 주어 부분에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 대한민국 임시 헌장 뭐 이런 표현들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지문의 내용들을 좀 읽으면서 밑줄을 치시거나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답은 이제 5번이죠. 답이 5번인 이유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주공화제를 받아들이는 데 합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의 딱 중간 부분인데요. 10번째 줄 정도 보세요. 거기 조소왕의 주장은 하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첫 단락에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가 담기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조소왕의 주장이 되는 거고요. 그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그렇게 뜻을 모았다라고 했으니까 5번 선택지는 그 두 부분을 연결하면 옳은 알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이라는 발문이 달렸을 때 답을 고르는 방법이 뭐 알 수 없는 거를 지문에서 알 수 있으면 그것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독해 문제의 발문, 부합이든 추론이든 알 수 있는 없는이든 간에 긍정형으로 발문이 나와 있으면 지문을 바탕으로 옳은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고, 부정형의 발문이 나와 있으면 지문을 바탕으로 틀린 내용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지문에서 알 수 있는 옳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될 선택지는 저는 1번, 2번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 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지금 약간 일어난 사건의 순서와 연관된 선택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사실은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문에 보시면.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라고 하면 순서가 안 맞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그래서 1번도 순서상으로 통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2번 같은 경우 조소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동단결 선언을 만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청을 받아들였는지도 명백히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오기 전에 대동단결 선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문에 역사 소재가 나오고 어떤 사건의 흐름이 연도별로 제시가 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 보인다면 선택지에서 그 순서들을 뒤바뀌어 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오답 선택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볼게요. 2번은 알 수 있는 역시 또 독해 문제인데요. 제가 강의 때 많이 강조드리던 대조 지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 읽어보시면 아마 그 선택지를 일단 보면 사람 이름, 왕 이름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문을 읽으면 첫 번째 단락에 딱 대비가 되는 게 척화론, 김상원, 그 다음에 중화의 명을 버리고 오랑캐와 회의를 맺는 일은 군신의 일을 저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저항하자 쪽으로 가는 거고, 그와 달리 주하론, 최명길,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좀 키워드가 달라지죠. 그래서 척화론과 그 다음에 주화론이 완벽히 대비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되는 키워드들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해주면 선택지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문 읽을 때는 첫 단락의 끝에서 네 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명을 섬겨야 한다는 김상원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도 있어요. 척화론과 지금 주화론 사이에 공통점은 있지만 지향하는 최종적인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인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조는 결국 최명길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했으니까 주화론 쪽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그러나 뒤쪽에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 얘기가 나오는데요.
북벌론, 척화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효종 쪽은 아무래도 척화론 쪽과 연결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락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들, 송시열이라던가 노론 세력이라던가 하는 그런 모든 키워드들이 결국에는 첫 단락에 척화론과 연결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좀 맞춰주신다 라고 하면 옳은 선택지는 3번이죠. 김상원은 명예에 대한 군신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화론에 맞섰다. 김상원은 첫 단락에서도 보듯이 척화론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그 척화론의 주장의 핵심이 명예에 대한 군신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니까 주화론과 대비가 되고, 그래서 3번 선택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옳은 선택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 소재 지문 나왔을 때 순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게 5번 선택지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5번 선택지는 노론 세력은 주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조를 설득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론 세력은 사실은 척화론 쪽 입장이고요. 주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것으로도 이제 틀린 선택지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 노론 세력이 인조를 설득을 했다고 했는데 노론 세력이 언급이 된 거는 사실은 송시열 사후, 그러니까 효종 때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인조를 설득했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5번은 또 틀린 선택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 3번은 그 방향을 따지는 문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가장 기본이 되는 논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논지를 찾을 때는 아까 좀 전에 1번, 2번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지문을 꼼꼼하게 읽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꼼꼼하게 읽으면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락이 나눠져 있다면 단락별로 한 문장 정도씩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잡아서 그 두 문장을 잡아놓으면 그 중에서 또 더 중요한 문장 아니면 하나가 하나를 포괄한다거나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잡아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이렇게 총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마지막 문장이 따라서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논지 같은 거를 잡을 때 이 부분이 논지 쪽에서 중요한 거다라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출제원들이 그 따라서, 그러므로, 하지만 같은 그런 접속사들을 이용해서 중요한 문장이라는 걸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접속사만 따라가셔도 논지를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단락은 빠르게 훑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문장이 따라서 뒤쪽 문장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떤 질병의 성격을 파악할 때 질병의 발생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계층이나 직업 등의 요인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 문장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딱 들어가면 질병의 대처를 할 때도 사회적 요인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질병의 발생에 관한 얘기가 첫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질병에 대처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 내려가면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에 요컨대 딱 정리해주는 멘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질병의 치료가 개인적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 영역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질병의 대처 과정에서 사회적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라는 요 문장을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단락, 두 단락, 두 번째 단락 봤을 때 아무래도 마지막 단락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컨대로 정리하고 있는 문장이 논지에 가깝다고 여겨지고, 그러면 선택지에서는 그 문장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찾아주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문장은 4번 선택지와 가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질병의 성격을 파악하고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장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좀 이렇게 주춤거릴 수 있는 선택지가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몸은 개인적 영역인 동시에 사회적 영역이기에 발병의 책임을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만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도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럴듯한 거는 왜 그럴듯하냐면 지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논지는 단순히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합하는 선택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부합하는 선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지문에서 얘기하는 그 선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번 선택지는 부합선지라고 보셔야지 논지라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함정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논지 문제의 함정은 늘 부합하는 선택지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거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넘어가서 볼게요. 4번은 이제 빈칸 문제, 전형적인 빈칸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빈칸은 사실 중간 부분에 이제 빈칸이 들어가 있으면 앞뒤 문장의 문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가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빈칸 문제 접근할 때는 일단 처음부터 지문을 끝까지 읽는 것보다는 빈칸 주변을 먼저 공략을 하고 거기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잡은 다음에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지문을 훑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빈칸이나 밑줄 같은 거는 사실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적게 들여서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면 전략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험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60분 내에 25문제를 내가 다 풀어낼 수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간 조절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파악해 놓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빈칸이라고 보고, 빈칸 추론 문제는 제가 입문 강의 때 잠깐 다뤄드렸는데 구체적인 좀 난이도 높은 문제 접근법은 심화 강의 때 제가 딱 유형 잡아서 빈칸과 밑줄은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일단 이 문제 그럼 제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빈칸이 들어가 있죠. 그럼 저는 맨 마지막 문장을 일단 읽습니다. 그러므로 공범 원리에 따른다면 빈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므로 뒤쪽이니까 지문의 결론이 돼야 될 확률이 높고요. 공범 원리에 따른다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공범 원리가 또 지금 따옴표 처리도 되어 있잖아요. 지문에서 따옴표 처리되어 있는 단어나 구절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올라가서 공범 원리가 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일단 이제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빈칸이 들어가 있는 단락,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공범 원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첫 문장부터. 이른바 공범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악행에 가담한 경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공범 원리예요. 그러니까 공범 원리는 타인의 악행에 가담을 했다면 결과가 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담한 것만으로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론 내리는 부분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택지를 한번 훑어보시면 그걸 파악하고 선택지를 훑어보면 뭐 가푼의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저지른 약탈행위, 그 다음에 4번에도 가푼 얘기가 나오고요. 5번에도 가푼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 단락에는 가푼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사례 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훑어주셔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면 결국에는 그 사례를 보면 뭐 한 사람한테 하나씩 콩을 뺏어서 콩 배가를 뺐거나 누군가 한 명한테 콩 배가를 한꺼번에 뺐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결과는 사실은 배가를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 공범 원리에 따른다라고 하면 가푸는 어떤 경우에든 그냥 도덕적 책임이 있는 거고 해악을 끼쳤다는 거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를 보시면 4번 가푼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은 차이가 없다. 이게 바로 공범 원리이기 때문에 4번 선택지가 빈칸 그러므로 뒤쪽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5번 같은 문제는요. 요거는 그냥 제가 포인트만 살짝 잡아 드릴게요. 5번은 알 수 있는, 우리 앞에서 알 수 있는 계속 봤었죠. 1, 2번에 나와 있는 독해 문제인데 다만 이 지문은 그냥 일반형 지문이 아니라 가불 구조의 대화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그 실무 내용과 관련된 지문 소재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번 문제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불이 얘기하고 있는 거의 포인트가 뭔지를 좀 지문 읽으면서 분명히 잡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으로 가죠. 연명의료 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건 어디서 근거 좀 보실 수 있냐면 세 번째 단락. 갑의 얘기 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하는 조치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유지가 되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5번 선택지는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좀 주의하셔야 할 선택지는 3번 같은 스타일의 오답이죠. 지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연명의료를 이제 거부하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번 선택지를 보시면 연명 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지문에서 일단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문제의 답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범주가 그러니까 세부적인 정보는 놓치더라도 지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범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소재나 주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죠. 이런 데서 함정 선택지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3번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 정도 볼게요. 6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 똑같습니다. 아까 4번 문제 빈칸 했죠? 얘도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 4번은 그냥 일반 지문이었다면 6번은 가불 구조의 어떤 대화체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빈칸 들어가 있는 부분 저는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 A씨에게 뭐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A가 뭐라고 물어봤는지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뭐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되는 부분에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죠. 문제 제기는 갑의 첫 단락 마지막 문장. A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총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증빙 서류 없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의 5번째 줄 또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이런 얘기들 또 나와 있죠. 지원금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거를 제출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총 3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갑을 보시면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첫 번째 경우가 사실은 을에서 얘기하는 그 대상 지원금을 증빙 서류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사례가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2가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말하는 게 빈칸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거로 가장 적절한 건 이제 5번. 연매출 4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라면 증빙서류 갖추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그 두 번째 단락 을에서 얘기한 3가지 경우 중에서 3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 역시 5번과 마찬가지로 실무적인 소재, 지금 한창 이제 문제인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실무적인 소재로 또 지문이 구성이 됐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볼게요. 7번도 뭔가 그러니까 문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거나 계획안을 지금 수정을 하라라고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지문을 일단 읽기 전에 계획안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계획안을 수정한 걸로 주제, 일시, 장소, 대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선택지도 보시면요. 1번은 주제, 2번은 일시,
3번은 장소, 4번은 대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문 읽을 때 요 네 가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를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제 관련해서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정의 얘기죠. 정 쪽의 얘기를 보시면 네 번째 단락이에요. 주제가 너무 막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 줄에 보고 대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제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1번을 봤을 때 주제를 효율적 정보 제시를 위한 보고서 작성 기법으로 변경한다. 물론 계획 안에 나와 있는 주제보다는 조금 구체적이 되기는 했지만 정의 얘기한 거는 뭐였냐면 보고 대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데 1번 선택지의 내용에는 보고 대상 얘기는 없어요. 보고 대상이 필요한데 결국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그냥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을 미리 다 읽지 마시고 일단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정 문제들은 문맥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빈칸도 제가 문맥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맥은 그런 어떤 단서를 잡아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시간 덜 들이고 지문 다 읽을 필요 없는 거고 답이 1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볼게요. 그다음에 8번 보시면 다음 글의 표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는데 뭐뭐에 대한 판단이라는 발문은 사실 뭐 오국공채나 민간경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발문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판단이라는 발문이 나오면 일단은 밀도, 그러니까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줘야 되는 독해형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들어갑니다. 좀 특이한 게 표 쪽에 기억부터 비읍까지 빈칸 쪽에 지금 채워져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보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은 기본적으로 표 위쪽의 지문의 내용을 좀 읽어주셔야겠죠. 독해하듯이 읽어주시고 적용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밀독형 적용 문제고 단순히 그냥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지를 적용해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두 가지 기준. 줄무늬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바로 표에서 기준 A, B 쪽에 뭔가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에서도 아시듯이 보실 수 있듯이 근육 종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뼈대 근육은 의식적, 그 다음에 수익은 줄무늬근이고 신체 동작 나타내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단락 내장 근육은 의식적인가 안 돼요. X고요. 줄무늬 없어서 민무늬근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은 줄무늬는 있고 근데 또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수의근이고 그래서 심장 근육은 뼈대 근육과 그 다음에 내장 근육의 특징을 하나씩 번갈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표에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같이 니은과 디귿이 같은 특징이다. 그 말은 내장 근육과 심장 근육의 같은 특징이라면 A에는 근섬유에 줄무늬가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들어간다. 근데 그 A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근섬유에 줄무늬가 있는지를 따진다라고 했는데 불수의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줄무늬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면 니은과 디귿이 같은 특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도 비슷한 방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제 디귿을 보시면 기억에 수의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미음에는 민무늬근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근은 의식적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민무늬는 줄무늬 여부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뼈대 근육에 수의근이 있고 그 다음에 내장 근육에 이제 민무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특성 매칭시켰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디귿 선택지 옳은 걸로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밀독형 문제인데 적용을 하는 스타일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번도 비슷해요. 넘겨서 9번 보시면 얘도 지금 지문 보면 뭐 절대 호기성 세균, 그 다음에 미세 호기성 세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혐기성 세균이 있는데요. 그 혐기성 세균이 두 개로 나눠지죠. 내기 혐기성 세균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 혐기성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총 보면 절대 호기성,
미세호기성, 그 다음에 통성, 그 다음에 현기성 중에서 내기현기성, 절대현기성에서 5가지 어떤 이 세균에 대한 특성이 쭉 나오고요. 그게 지금 지문 아랫부분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음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매칭시킬 수 있으면 답 굉장히 쉽게 나와요. 매칭 여부만 말씀드릴게요. 매칭 어떻게 되는지만. 기역은 이제 절대호기성 세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절대현기성 세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통성 세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은 미세, 지금 세균이 될 거고, 그 다음 미음은 내기현기성 세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으면, 왜냐하면 띠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는지 여부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칭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거 고르면 이제 2번 선택지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또 빈칸이 나왔어요. 빈칸은 뭐 1개짜리 빈칸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개짜리 빈칸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2개짜리 빈칸은 선택지를 좀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지 플레이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선택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일단 이 문제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역 선택지, 기역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빈칸 하나 있는 문제랑 똑같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들어가 있는 그 부분 문장을 읽습니다. 비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기역이라고 나오고 토지는 귀금속, 주식, 채권, 은행 예금만큼이나 좋은 투자 대상이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 기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그나마 좀 적절한 거, 문맥상 맞는 거를 골라주면 저는 1번과 2번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한 투자는 상품 투자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투자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토지가 그게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3번, 4번, 5번에 들어가 있는 기역의 문장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으로 봤을 때 추론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 4, 5번은 제껴지는 거고요. 답은 1번, 2번 중에서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2개로 줄어들었으니까 니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1번, 2번 선택지에서 일단 먼저 읽어보고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1번 선택지의 니은 토지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 투자는 상품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제어 장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2번의 니은에는 토지 투자는 다른 상품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니은 앞뒤 문장을 좀 보시면 세 번째 줄 마지막 단락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공급 증가는 다시 상품 투자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품 투자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니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투자와 지금 토지에 관한 거에 그러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돼요. 결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뭔가 토지 쪽은 내재적 한계가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1번, 2번 선택지 중에서 더 적합한 건 니은, 제어 장치가 없다. 라는 쪽이 연결고리가 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맥상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 다 읽지 마시고요. 선택지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끼워 맞추세요.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네, 11번. 이것도 이제 뭐 발문은 추론이라고 잡혔는데 지금 지문 되게 짤막하고요. 지문에 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시면 계속 반복돼서 물어보고 있는 게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어떤 경우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제 표 아랫부분 보시면 이때 A형 응집원이 응집소 알파와 결합하거나 B형 응집원이 응집소 베타와 결합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응집 반응의 개념 정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지에서 그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만족하는 선택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1번 보시면 A형 응집원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A형 적혈구를 그러면 A형 적혈
적혈구에서 A형 응집원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B형인 사람에게 수혈을 했어요. B형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어요. 근데 이미 A형 적혈구에서 A형 응집원을 다 제거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응집소 알파와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건 A형 응집원인데 그게 제거가 됐으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답이 1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그걸 바탕으로 선지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2번은 이제 추가해야 할 전제 문제인데 대부분 추가해야 할 전제라는 발문이 나오면 되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굳이 논리적인 거 보지 않아도 그냥 읽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나왔어요. 기억. 따라서 뒤쪽, 그러니까 결론이죠. 마지막 줄 보시면 정부는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단락에 보면 이 두 번째 줄 다음 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될 텐데 추가해야 할 전제를 찾아야 되니까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뭔가 완성이 안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지 조건은 첫 단락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다 나와 있고요. 그 부분들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봤을 때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통해서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은 다 만족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에서 끝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단락에 공정한 기회균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얘기는 나왔어요. 하지만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추가가 되어야 이제 기업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2번 선택지가 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13, 14번 두 문항 연결형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빈칸 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바르게 적용한 거, 그러니까 적용 문제와 빈칸 문제가 지금 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빈칸은 빈칸 주변 읽어야 되는 거긴 한데 적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거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문은 좀 전체적으로 읽어 주셔야 되고요. 지문 읽으시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첫 단락에 문제 제기가 나와요. 어떻게 52시간 근무제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근로시간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장 근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일 근로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차이점을 명백히 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14번의 적용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적용 문제의 선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다 연장 근로, 소정 근로, 시간 배분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4번의 답은 지금 을이에요. 을 하나만 들어가 있는 2번인데 어떤 식으로 얘가 옳은 선택지로 도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한 사람의 경우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시간씩 일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소정 근로 시간은 지문에 보면 최대 매일 8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8시간인데 근데 여기 지금 10시간씩 일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10시간 중에서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 될 거고 그럼 나머지 2시간은 연장 근로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경우 금요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 시간은 12시간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금요일은 어떻게 될 거냐면 소정 근로는 8시간씩 매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씩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럼 연장 근로가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4일간 2시간씩에서 총 8시간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럼 금요일에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소정 근로 8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를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지문에서 연장 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고 했는데 이미 목요일까지 8시간을 썼으니까 연장 4시간 더 쓸 수 있죠. 해서 12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을이 이제 옳은 게 되고요. 나머지 선택지는 계산을 해보면 뭔가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빈칸은 뭐 제가 아까도 계속 몇 문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적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문항짜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문항짜리 5급 공채 강의할 때도 두 문항 연결형 문제는 지문을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라리 발췌독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발췌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그냥 발문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뭐 빈칸 같은 거는 굳이 먼저 보실 필요 없겠지만 선택지를 예를 들어 적용한 이런 14번 같은 문제들은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될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지문을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필요한 부분 찾아서 문제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문항짜리 문제는 문제풀이 강의 때나 그럴 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15번, 16번, 17번까지 연달아서 이제 논리 퀴즈 문제가 나오는데요. 봅시다. 그 논리 퀴즈 문제는 일단 우리 기출에서 5급 공채나 민간 경력, 지금까지 언어 논리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논리 퀴즈 문제는요. 종류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요거 아마 논리 관련된 응용 문제들, 논리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응용되는 퀴즈 문제들은 심화 강의 때 제가 자세히 유형별로 다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일단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논리 퀴즈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적어도 두 가지 종류는 매년 나온다고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명제 연결형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기호화해서 그 조건들을 연결고리를 잡아서 선택지의 참거진 여부를 따지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참거짓형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중에 참이 몇 개고 거짓이 몇 개인지 여부가 나눠져 들어가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는 거고 모의평가에서도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출제가 됐어요. 15번 같은 거는 간단하니까 제가 접근 방법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그 첫 단락에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문장들 외에 첫 단락에서 갑돌과 정수는 커피도 마시고 흡연도 하고 을승과 병돌은 치석 치석 치료를 치석을 매년 없앤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정리를 해 두시고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문장들, 뭐뭐 할 경우 이런 표현들은 다 기호화할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근데 굳이 기호화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5번 선택지를 보셨을 때 정순이 치석을 매년 없애지 않는다면 지금 정순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거는 커피 앤드 흡연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흡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하는데 치석을 매년 없애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조건에 해당될 수 있냐면요. 세 번째 동그라미. 치석을 매년 없애지 않고 매일 커피를 마시는 흡연자. 여기에 지금 딱 그러면 정순이 해당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동그라미 문장 보시면 그의 이가 노랄 확률은 90% 이상이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5번 선택지에 그의 이가 노랄 확률은 9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옳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고 전형적인 퀴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16번 문제 같은 거는 한번 저랑 같이 볼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16번 문제가 일단은 나와 있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문장들이 논리 문장이기 때문에 기호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문에서 뭔가 반드시 참인 거를 찾으라거나 하면 기호화하는 논리 퀴즈, 논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앞에 이제 4줄 정도의 정보를 좀 보시면 A, B, C, D, E 5개 구 중에서 3개 구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3개 구 이상의 찬성이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나와 있는 문장들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번호 붙여서 기화를 해볼게요. A가 찬성한다면 조건문 기화 가능하고요. 조건문은 연결고리 화살표로 잡으시면 돼요. 기화할 때. B와 C도 찬성한다. B and C인데 저는 and 이렇게 표시합니다. 네, and라는 의미예요. B와 C도 찬성한다. 네, 찬성하는 거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반대 찬성하지 않는 거에 제가 not을 붙일게요. C는 찬성하지 않는다니까 요 기호가 부정의 기호거든요. 아니다라는 의미라서 not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D가 찬성한다면 A와 E 중 한 개 이상의 구는 찬성한다. 이 말은 A 혹은 E는 찬성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기호와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건 얘예요. 이런 명제 연결형 문제에서는 확정적인 정보가 나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명제를 연결할 수 있는지 얘가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A, B, C, D, E 5개의 구 중에서 C가 반대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얘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을까를 확인을 해보면 이 명제에 대우 명제를 만들어 봅니다. 대우 명제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대우 명제란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명제인데 순서를 어떻게 바꾸냐면 앞쪽 전건이라고 하는데 전건에 나와 있는 애를 부정을 만들어서 화살표 뒤쪽으로 보내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전건에 not을 붙여서 뒤쪽으로 보내고 후건에 not을 붙여서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B and C에 not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not B, and는 not을 붙이면 or로 바뀌고 C에 not 붙이면 not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not C가 확정됐잖아요. 그럼 얘가 만족이 된 거예요. 선언지라고 하는데 5어로 연결된 거가 2개라도 그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후건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not A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A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확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 알 수 있는 정보는 사실 이것까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뭘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기억 보기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B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안건은 승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3개의 구가 찬성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미 2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얘는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안건 승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참이 되고요. 그다음에 니은 B가 찬성하는 경우 E도 찬성한다면 안건 승인된다. 그럼 2개밖에 찬성 안 하는 거잖아요. D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디귿 E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D도 찬성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문장을 아까 얘처럼 대우명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후건에 not을 붙여서 앞으로 갖고 가는 거죠. not A and not E. 뒤에 not을 붙이면 not D. 근데 지금 디귿이 물어보는 게 E가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 D도 찬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A가 찬성 안 한다는 게 지금 확정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E가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이 2개를 다 만족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넘어가서 not D, D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될 수 있으니까 보기에 디귿은 반드시 참이 되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기호화해서 연결고리 잡아서 들어가는 그런 문제고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인문 강의 기초적인 기호화하는 방법들 그런 데서 제가 대우명제 만드는 법 하는 것들 다 설명드렸거든요. 기호화하는 방법들 그런 것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12월 21일부터 진행되는 심화 강의 통해서 제가 논리 파트 좀 중점적으로 심화 강의 때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얘도 역시 반드시 참인데요. 지문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가인, 나운, 다은, 라연 배치 결과를 궁금해하며 다음과 같이 예측했는데
이 중 한 명의 예측만이 틀렸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요 유형이에요. 한 명의 예측이 틀렸다는 건 그럼 가나다라 중에서 거짓말한 사람이 한 명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참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창거짓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문제 풀이법 간단하게 저와 함께 보시면, 일단은 가나다라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가나다라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보시면 의련이 행정안정부에 그냥 이렇게 두 글자로 간단하게 기호할게요. 을행, 그리고 병처는 보건복지부, 병보, 이렇게 한 글자씩만. 나는 역시 을행, 대면, 갑지는 고용노동부, 갑노, 갑고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은은 의련이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천이 행정안전부, 병행, 갑지는 고용노동부에, 그 다음에 병천은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저는 얘라고 봐요. 결국에는 지금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요 3가지 지금 부서 중에서 부서에서 갑을병이 지금 배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행정안전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다 을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된 얘기를 하다가 다가 을이 안 되면 병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행정안전부에 일단 을이 들어가는 경우 하나, 두 번째 병이 들어가는 경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한번 배치를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을이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되면 나의 진술에 따라서 갑은 고용안전부에 배치가 되겠죠. 고용안전부에 배치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거 따라가게 되면 이게 갑이 이렇게 배치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가나다라의 참거짓 여부를 일단 따져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이 지금 3명이고 거짓이 1명인데 뭐를 좀 아실 수 있냐면, 일단 그 을행이 안 되면 병행이 된다라는 이 첫 번째 그 다의 어떤 얘기는, 요 가나라를 한번 보시면요. 가나라를 한번 보시면 이 가나라가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가 다 참이 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을행이면 갑이 고로 갑고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참이면 갑고하고 병행이 동시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을행이 맞다라고 했을 때 안 맞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동시에 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라 중에 누군가는 거짓이 돼야 돼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빠져있는 얘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참이 된다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여기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2가지, 을 됐을 때, 병이 행정안전부로 됐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 을이 만약 행정안전부에 됐다라는 첫 번째 경우의 수 바탕으로 참거짓 여부를 판단을 해보면, 그러면 을이 행정안전부에 됐다라고 하면 요것도 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얘도 참이 될 수 있을 건데, 병행, 얘가 F가 되겠죠? 거짓이 될 거니까 얘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요거는 기초적인 진리표의 개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일단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정도만 정리해 둘게요. 두 번째 경우, 병이 지금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된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게 병이
보건복지부에 개정된다라고 하는 얘가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T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한 사람 1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첫 번째 경우의 수 중에 행정안전부의 을이 배치가 되면 그럼 이 첫 번째 경우의 수 나의 어떤 얘기에 따라서 고용안정부에는 갑이 배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병이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 반면에 두 번째 경우의 수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이제 병이 배치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병이 행정안전부에 배치가 되면 고용노동부에는 지금 갑이 똑같이 배치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얘가 참이기 때문에 얘네 둘 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은 고용안정부에 배치가 될 거고 남아있는 을이 보건복지부에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그 참거진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참거진 여부에 따라서 사실 경우의 수가 많이 나뉘진 않는데요. 기출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적어도 두 가지 경우의 수 정도는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뉘어서 들어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각 문장 형태에 따라서 참거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진리표의 문제예요. 요거는 제가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심화 강의 때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참인 것만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참이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다 참이 되는 거를 고르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갑이죠. 동일하죠. 네, 그래서 반드시 참이 되는 진술은 보기 중에 기억 하나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18번으로 넘어갈게요. 18번은요, 뭐 기억에 대한 판단, 또 판단이라는 발문이 나왔는데요. 실험의 결과 얘기가 지금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4개가 쳐져 있는 문장들을 그 문장의 내용을 차라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했는지, 그 다음에 할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사후 광고를 또 했는지, 여부를 OX 같은 걸로 좀 표를 그려서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경우에 지금 뭐 ABCD 평가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어느 경우에 만족도가 더 낮다, 높다라는 거를 좀 빠르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읽지만 마시고 실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실험의 어떤 조건들이 지금 여기만 봐도 구매 전 활동 광고 할인 2개에다가 구매 후 활동 사후 서비스까지 하면 3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지문에 밑줄 쳐놓는 거는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비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서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문제 그냥 정리하시면요. 그 정리한 거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접근법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19번 볼게요. 이제 견해에 대한 분석, 그 논증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발문입니다. 대화체로 되어 있고요. 견해를 분석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는 일단 첫 단락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가불병이 얘기하고 있는지 정도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불병이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견해 같은 게 첫 단락에 제시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지문 첫 단락에서는 A는 모두 B다라는 형식의 진술 U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 제기가 마지막 문장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U가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있다. 가불병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나뉘겠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은 A라는 어떤 존재 A의 어떤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U는 참이다라고 보는 게 갑의 견해고요. 을은 A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U는 거짓이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반면에 병은 좀 애매모호해요. 두 번째 쪽 오히려 뒤쪽 보시면 A인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U를 참이나 거짓으로 판단하기 위해 먼저 성립해야 될 조건이다. 그러므로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니까 U는 참도 거짓도 아니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에는 A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냥 진술 U라는 게 성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립하지 않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병은 U가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확정이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유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확정이 되면 당연히 A인 대상은 존재가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참인지 거짓인지는 말은 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병의 어떤 진술이 여기서는 핵심 키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선택지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선택지 보실 때 병 부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참이라면 A인 대상이 존재한다. 을은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죠? 유가 참이라면 A인 대상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A가 존재하지 않으면 유는 거짓이다. 그럼 참이라면 당연히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니까 동의하는데, 병이 거기에 동의를 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은 유가 참이든 거짓이든이 확정이 되면 A인 대상은 존재하는 거라고 보는 쪽이니까 니은에서 병도 동의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디귿 보시면 유가 거짓이라면 A인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갑은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런데 병도 동의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은과 동일하게 유가 참이든 거짓이든 확정이 될 수 있다면 A인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병도 동의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으로 가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은 선택지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 보기 쪽에서 중요한 것은 니은, 디귿 선택지의 병 쪽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20번. 내용 적용, 아예 발문 자체 적용이 나오죠. 그 보편적 일반화, 통계적 일반화, 통계적 3단 논법, 유비추론 요 네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사례가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적용한 건 지금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 100명을 조사를 했어요. 이들의 업무의 70%, 이들은 업무 70% 이상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보편적 일반화에서 유형 1에 속하는 N개의 개체를 조사를 해보니 이게 이제 100명 조사한 게 되는 거죠. 공무원,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이들 모두에서 속성 P를 발견했다. 그 속성 P에 해당되는 게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은 업무의 70% 이상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보편적 일반화에서 따라서 유형 1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은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보편적 일반화로 분류된다라고 하는 2번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1번. 21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뭔가를 강화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강화는 그 지문, 발문에서 물어보는 강화의 대상, 그러니까 21번은 실험 결과, 22번은 기억이 되겠죠. 그거와 같은 방향의 진술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21번에서 실험 결과를 보면 실험 결과가 딱 한 문장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실험 결과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들을 좀 보시면요. 세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보시면 A그룹주의 대뇌피질은 B그룹주의 대뇌피질보다 더 무겁고 치밀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신경교세포가 더 많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RNA 비율이 높아졌다, 신경전달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극 X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의 진술을 찾으면 기억과 니은, 그러니까 자극 X가 있을 때 없을 때보다 신경고세포 수, 신경전달 물질 알파의 분비량 많아진다.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강화가 되는 거고, 니은도 전체 뇌 무게에 대한 대뇌피질의 무게 비율이, 대뇌피질이 지금 무거워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더 치밀해졌다고 했으니까 촘촘해진다라고 하면 역시 같은 방향의 진술이 됩니다. 디귿은 자극 X가 없으면 있을 때보다 크기와 수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있으면 없을 때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방향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강화시키는 진술은 3번 기억과 니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합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강화시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실험, 그러니까 뭔가 지금 너무나 많은 양을 이제 실험에 투자를 한 거죠. 발암물질을 너무 많이 투여를 한 거죠. 그런 실험이 타당하다라는 쪽이 기억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의 진술을 찾으면
기억 보기, 인간이든 쥐든 암이 발생하는 사례의 수는 발암물질의 섭취량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의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네 번째 줄, 이렇게 발암물질의 투여량을 늘리면 실험 대상의 수를 줄이더라도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사실 기억이 같은 방향에 강화하는 선택지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디귿 선택지.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의 실험 대상을 확보해야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바는 뭔가 많은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야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실험 대상의 수는 줄이고 대신 발암물질 투여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이 타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디귿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의 실험 대상을 확보해야 라고 하면 사실은 유효성이 크면 실험 대상 많을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는 사실 무관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억, 이것은 합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실험 내용이 타당하다. 실험 내용이 실험 대상 수를 줄이고 발암물질 투여량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내용과 디귿의 보기는 얘기하고 있는 바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라고 판단돼서 틀린 선택지로 볼 것 같습니다. 네, 23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논쟁 분석 문제라서 앞쪽에 우리 19번 봤던 스타일과 비슷하죠? A, B, C 갑을병 나와 있고 각각의 주장 잡아서 A, B, C들을 각각 비교하는 그런 선택지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A, B, C의 주장만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A는 종차별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B는 첫 문장에서도 보시듯이 종차별주의 거부하는 것과 종평등주의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선택지가 이제 옳은 선택지로 유일하게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의식에 의한 차별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따라서 마지막 문장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볼게요. 그 다음에 24번. 기억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기억 보시면 운영 규정과 조례 중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갑이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그 개정 내용이 뭔지를 그럼 확인을 해야겠죠. 이 문제 역시 어떤 법률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실무와 관련된 얘기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운영 규정과 조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땡땡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조례에는 운영 규정에 보시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면 거주지가 지금 있던 때가 2020년 1월 1일부터니까요. 출산한 날은 6월 28일이고요. 그 다음에 7월 2일이 출산 예정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면 6개월 전부터 있던 게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조례나 운영 규정 어느 거에서도 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4번 선택지처럼 운영 규정에 있는 출산일을 모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을 해야 출산 예정일에 걸려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4번 선택지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25번, 논쟁에 대한 분석이니까 얘도 지금까지 계속 봤던 분석 문제와 별로 다르지 않는데요. 선택지 보실 때 이제 니은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로 적절한 걸로 들어가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근 손해의 사정사를 두어야 한다라는 1조 보험업법에서 1항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2항은 한 명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상근인지 아닌지 여부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니은 쟁점 2와 관련하여 논쟁에서 쟁점 2는 법인 B의 지점 및 사무소 각각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른 업무의 종류가 2개씩이고 각 종류마다 한 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는데 갑은 법인 B가 이 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한다. 이 항이면 그냥 손해사정사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한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니은에서 봤을 때 쟁점 2와 관련하여 법인 B의 지점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비상근일 경우에 갑은 손해사정사가 반드시 상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겼다라고 볼 거고, 을은 비상근이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어기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 주장의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니은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으로 가는 그런 문제죠. 네, 이 정도 해서 포인트 정도만 이제 잡아서 주요 문제는 제가 퀴즈 같은 거는 좀 해설을 구체적으로 풀면서 해드렸고요. 중요한 문제 드리고 또 요런 25개의 문제들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분석을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제가 앞으로 진행될 강의, 심화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 동영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정리하실 수 있게 깔끔히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